여러분 주변에는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자는 배우자일 수도, 심지어 여러분이 낳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뇌에는 공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3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극악의 희귀 증상들이 존재합니다. 의학 교과서 맨 뒷장 구석에 세 줄로 적혀있는 장애들이죠.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 자기 손이 외계인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가짜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총 19가지 믿기 힘든 정신질환의 세계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복잡하고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도만 떠올리는데 실제로 인간의 정신세계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두렵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서부터 의학계조차 손꼽을 정도로 드문 극단적인 사례들까지 모두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정신이 얼마나 취약하고 또 놀라운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반사회성 성격 장애, 흔히 ASPD라고 부르는 이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70년대 미국을 뒤흔든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당시 법학을 공부하던 유능한 학생이자 동시에 수많은 젊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냉혈한 범죄자였고 한때 매력적인 법대생으로 보였던 그는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는 표정, 제스처, 말투 등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큼 매력적인 인물이었지만 이 증상을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도덕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리낌이 없죠. 진짜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도 죄책감 같은 걸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장애가 생기는지 원인을 추적해보면 유전적 요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환경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나 방치된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죠. 남성에게서 약 3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요. 신기하게도 40대가 넘어가면서 증상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치료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장애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환자 본인이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인식 못합니다. 자기 행동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 치료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행동을 바꾸는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양극성 장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들뜨고 흥분된 상태와 바닥까지 떨어진 우울한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조증이 오면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말하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무모한 선택들을 막 해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조증 상태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도박에 쏟아붓거나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우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우울기가 올 때 훨씬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카네 웨스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분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갑작스럽게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 소셜미디어에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올리는 것들이 모두 양극성 장애의 전형적인 모습과 일치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단명을 공개한 뒤에는 이 장애가 창작 활동에 미치는 양면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뇌 속 신경 전달물질 시스템,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사이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MPD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주목받는 장애인데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자기 모습에 빠져서 결국 파멸하잖아요. MPD를 가진 분들도 비슷합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진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원하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우울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MPD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시형 자기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자기애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뽐내고 주목받으려고 애쓰죠. 반면 취약형 자기애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수줍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강렬한 우월감과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를 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MPD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행동을 강화시키거든요. 좋아요, 개수와 댓글이 자존감을 좌우하는 환경이 자기애적 성향을 부추기는 거죠. 네 번째로 소시오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사이코패스와 자주 혼동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소시오패스는 주로 환경,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학대가 원인인 반면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해요. 소시오패스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가끔은 특정 사람들과 애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뇌를 분석해보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위가 충동을 조절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약하면 즉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죠. 편도체도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서 공포나 죄책감 같은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소시오패스 치료는 정말 복잡한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심리 치료보다는 행동을 바꾸고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다만 성격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예전에 다중인격이라고 불렸던 이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정체성이 존재하는 정말 복잡한 상태예요. 각 정체성마다 고유한 이름과 나이, 성격이 있고 심지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장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인간의 방어 기제를 봐야 해요. 극심하게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때, 특히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당하면 정신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여러 정체성이 나눠 짊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각각의 인격들은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서로의 존재를 아예 모르기도 하죠. 이걸 공동의식 상실이라고 하는데 한 인격이 나타나면 다른 인격들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시간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의 흔적을 발견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인격이 나올 때마다 뇌파 패턴, 뇌 혈류, 심지어 신경 전달 물질 분비까지 바뀐다는 점이죠. 각 인격이 단순히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 레벨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 인격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돕고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에요. 치료사는 각 인격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거나 파괴적인 인격들과도 협력해야 하죠. 강박장애, OCD는 많은 분들이 겪는 장애인데 그 심각성이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단순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일상생활을 완전히 멈춰 세울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환자분들은 끊임없이 침투하는 원하지 않는 생각들과 이를 없애기 위한 강박적 행동들 사이에서 고통받습니다. 강박사고의 내용은 아주 다양해요. 오염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걱정, 대칭이나 완벽함에 대한 집착, 종교나 도덕 관련 침투적 사고 등이 있죠.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엄청난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걸 줄이기 위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염 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어요. 처음엔 일반 비누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강한 세제, 심지어 표백제까지 쓰게 되면서 손이 심하게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 강박을 가진 분들은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가스가 꺼졌는지를 수십 번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집을 나서는 데만 2~3시간이 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집이 걱정되어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OCD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보면 뇌의 특정 회로, 특히 아나전두피질, 전대상피질, 선조체 회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회로는 원래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OCD 환자들에게서는 이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치료 방법으로는 인지행동 치료의 한 형태인 노출 및 반응 방지 치료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환자를 천천히 두려워하는 상황에 노출시키면서 강박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약물로는 SSRI 계열 항우울제가 주로 쓰이는데 보통 우울증 치료보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희귀하고 기이한 장애들로 들어가 볼까요? 프로소파그노시아, 얼굴 실명증은 환자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경학적 장애예요. 시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얼굴이라는 특수한 시각 정보만 처리를 못하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거울 속 자기 얼굴조차 못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봐도 그게 자신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들 얼굴도 구별 못합니다. 대신 목소리, 걸음걸이, 헤어스타일, 옷 같은 다른 단서로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브래드 피트가 자신의 이 증상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됐죠. 그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엄청 불편하고 가끔은 무례한 사람으로 오해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장애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인구의 약 2에서 2.5% 정도로 추정되고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이런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후천적인 경우는 뇌 손상, 특히 우방구의 방추상 얼굴 영역이라는 특수한 부위가 다쳐서 생기죠. 캡그라스 증후군은 더 기괴한 모습을 보입니다. 환자들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똑같이 생긴 가짜 인물로 바뀌었다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똑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강한 믿음을 갖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74세 여성이 남편이 다른 남자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침실에서 자길 거부했어요. 심지어 아들에게 총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죠. 흥미롭게도 다른 가족은 정확히 알아봤는데 오직 남편만 가짜라고 믿었습니다. 이 증후군의 신경학적 원인은 얼굴 인식과 감정 반응을 연결하는 뇌 회로가 끊어진 것으로 설명돼요. 환자들은 얼굴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얼굴과 연결된 친밀감이나 애정을 느끼지 못하죠. 이런 감정적 공백이 이 사람은 가짜다라는 망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코타르 증후군, 걷는 시체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환자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는 극도로 드문 장애입니다. 자기 몸이 썩어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중요한 장기가 사라졌다고 믿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분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과 일치해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개인 위생도 신경 안 쓰죠. 어떤 환자는 죽은 사람이 왜 양치질을 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례로 오토바이 사고 후 코타르 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있어요. 그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확신했고 따라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죠. 다행히 병원에서 다른 코타르 증후군 환자와 만나 서로 돕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인격화 비현실화 장애는 환자들이 자신과 주변 세계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받는 상태예요. 마치 자기 삶을 바깥에서 관찰하는 것 같고 모든 게 꿈 같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자기 손을 봐도 이게 정말 내 손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장애는 종종 심각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이후에 나타나요. 정신이 견딜 수 없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로 해석되죠. 환자들은 감정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경험하고 기쁨이나 슬 같은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이분들은 마치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연결감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는 주로 트라우마 중심 치료와 현실 감각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춘 인지행동 치료가 쓰입니다. 해리성 둔주는 환자가 갑자기 자기 정체성을 잃고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극도로 드문 장애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새로운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제프 잉그램의 사례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2006년 덴버에서 자기 이름도 모른 채 발견됐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도 신분증이나 단서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내가 알아보고 제외할 수 있었는데 그는 총 3번의 두주를 경험했고 가장 긴 건 9개월이나 지속됐습니다.
이 장애는 보통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후에 생기며 정신이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완전히 도망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회복은 대부분 저절로 일어나고 기억이 돌아오면서 에피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빙산의 가장 깊은 곳, 극도로 희귀한 장애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신체 통합성 정체감 장애, BIID는 환자들이 자기 건강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장애입니다. 자기 다리나 팔이 자신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절단을 통해서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휠체어를 쓰거나 목발을 짚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체 상태를 흉내내요. 이분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상태가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느껴지죠. 이런 욕구는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되고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환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요. 건강한 신체 부위를 자르는 건 의학 원칙에 어긋나지만 환자들의 엄청난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외계인 손 증후군은 환자의 손이 마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기괴한 장애입니다. 손이 저절로 물건을 짚거나 옷을 벗기거나 심지어 반대쪽 손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종종 다른 손으로 외계인 손을 막아야 합니다. 이 증후군은 주로 뇌의 두 방구를 잇는 뇌량을 절단하는 수후에 나타나요. 이 수술은 심각한 간질 치료를 위해 하는 건데 부작용으로 손의 독립적 움직임이 생길 수 있죠. 환자들은 때로 자기 손에 이름을 붙이고 마치 독립된 존재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임상적 늑대 인간증은 환자가 자신이 동물로 변했다고 믿는 극도로 희귀한 정신장애입니다. 늑대나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짖거나 울부짖는 소리를 내기도 해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진짜 확신에 기반한 행동이죠. 이 장애는 보통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다른 정신질환과 함께 나타납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이런 환자들의 뇌에서 비정상적 활동 패턴이 발견되어 변신 경험이 실제로 신경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루먼 쇼 망상은 현대 기술 시대의 새로운 망상 형태입니다. 환자들은 자기 삶이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되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998년 영화 트루먼 쇼 이후 이런 유형의 망상이 늘어났는데 대중문화가 정신장애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골드 형제들이 이름 붙인 이 망상은 기존 피해 망상과 비슷하지만 현대적 기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환자들은 자신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찾아다니거나 방송을 멈추기 위해 극단적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윈하우젠 증후군은 환자가 의도적으로 질병을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자신을 해치는 허위 장애입니다. 의료진의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더 심각한 건 민하우젠 대리 증후군으로 보호자가 다른 사람, 주로 자기 자녀를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집시 로즈 블렌차드의 사례가 이 장애의 극단적 예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어머니 디디는 수년간 딸이 백혈병, 근위 영양증, 간질 등 다양한 병을 앓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어요. 집시 로즈가 성인이 되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과 분노는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탕달 증후군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실신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신체 반응이에요. 19세기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고 경험한 압도적 감정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피렌체의 의료진들은 관광객들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나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을 보고 쓰러지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어떤 경우엔 심장마비나 간질발작까지 일으키기도 해요. 예술의 힘이 인간 신체에 미칠 수 있는 극단적 영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프롤리 망상은 환자가 주변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이 변장한 거라고 믿는 기괴한 망상입니다. 이탈리아 배우 레오폴도 프롤리의 빠른 의상 변경 기술에서 이름을 따온 이 망상은 얼굴 인식 능력에 심각한 장애로 인해 생깁니다. 환자들에게는 모든 사람 얼굴이 똑같이 보이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 사람이 계속 변장하고 있다는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편집증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정신의 복잡성과 취약성을 보여주는 이 모든 장애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극단적 사례들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의 뇌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기관인지, 그리고 작은 변화나 손상이 얼마나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정신의학의 발전으로 이런 희귀 장애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뇌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의 신경학적 기초를 밝혀내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해요. 또한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그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우주만큼이나 광대하고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극단적 사례들은 그 광대한 영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때로는 그 취약성까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확산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